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자원급제 소강직 과정 한국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도가 좀 꽤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한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않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지겨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좀 끝까지 집중력을 잊지 않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가끔 졸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예. 자, 거기 185쪽 근대문물의 수용과 근대문화의 형성.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다? 1860년대부터 1910년 나라 망하는 시절까지 근대문물의 수용 그리고 근대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과학기술의 수용과 관계돼서 이제 동도서기론이라는 것, 이 동도서기가 시작이 되면서 과학기술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이라는 개념으로서의 동도서기론, 과학기술 수용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근대 시설들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 근대 시설들의 절대적인 편년, 연도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거기 시설과 관련해서는 방문국과 전환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방문국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죠? 박영효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일본 가가지고 근대적인 인쇄소 시설을 가져온 겁니다. 거기서 한성순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발간이 되죠. 전한국은 영선사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기술을 배워왔던 일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만든 것을 전한국이라고 하고, 기기창도 마찬가지죠. 그 영선사에서 돌아서 설치했다. 그래서 그런 1880년대 초반의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는 전신 같은 경우가 서울, 인천 최초입니다. 청이 부설했고요. 전신이니까 이거는 이제 모르스 부호를 유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 맞고요. 전화는 1898년. 그다음에 이제 우편은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갑신정변에서 우정국 축하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편제도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무기한 중단이 돼요. 그것이 을미개혁 1896년 시기에 가서 이게 비로소 우편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만국 우편연합 국제적인 기구예요. 여기에 가입을 한 게 이제 1900년이고요. 의료시설, 그 다음 페이지.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여러분 광해원이 중요하죠. 근대적인 의료기관, 그 갑신정변 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하나의 그 계기점이 됐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광해원이었는데 이름 금방 제중원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광해원과 제중원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워낙 소문이 잘 나가지고 서양식 의술이 이때 워낙 앞서갔기 때문에 동양에 비해서는, 그래서 소문이 너무 좋게 나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이런 죽는 사람도 살린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진짜인데요. 시계가 고장난 걸 가져와 살려달라고 했대요. 모든 걸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다고 하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당시 당시 10살 조금 넘었던 소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제중원에서 천연두 치료를 받고 입원했다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알렌 치료 안 받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지는 모르겠죠. 예, 이승만도 과정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재원, 거기 광재원이 이제 2개가 들어갔군요. 하나로만 보시면 돼요. 광재원. 대한의원으로 이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좋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나왔고요. 자, 그건 어떻게 되느냐.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교단체가 인수를 해요. 제중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 국립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인수를 해가지고요. 그 제중원을
거기 선교사 에비슨이 운영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에비슨이 미국 가가지고 세일즈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그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당시 엄청난 유산을 이곳에다가 쾌척한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오늘은 서울역 앞에 있는 지금 연세빌딩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재중원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바탕으로 재중원 신학교 재중원 의학교 지금 따지면 연세대 의대 이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재중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차입니다. 전차 1898년 한성 전기회사인데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전체가 최초로 전기는 1898년 한성 전기회사 만들어졌고요. 전차가 최초로 가설된 그 다음에 1899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1899년 밑에 철도 별표 3개 하시고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경인선이 놓는 해도 역시 같습니다. 1899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부설이 되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죠. 거의 비슷한 이제 일본이나 여기에 비해서는 좀 늦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늦은 건 아닌데 일본이 부설권을 양도받아 최초로 부설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의 모든 부설은 일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부선을 부설하고 일본이 경의선이 있는데요. 이 경의선은 원래 부설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거든. 거기 프랑스의 부설권 회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프랑스한테 줬어요. 이 경의선이야 이게는. 근데 프랑스가 그 기일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회수해가지고 서북철도국의 부설도로 되고 그 서북철도국은 대한제국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한번 철도를 부설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결국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부설해요.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술로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한제국 시절에는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전등 역시 한성 전기회사인데 1887년입니다. 경복궁 권총궁에 최초로 전등이 가설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1890년대에는 이제 서울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 명동성당도 1898년 밑에 명동성당의 그림이 보이죠. 당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서울에 고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남대문을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명동성당이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빌딩숲에 가서 안 보이죠? 그 밖에 뭐 여러 그 건물들 보이지 않습니까? 예, 명동성당, 덕숭, 속초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덕숭 중명전이 있는데요. 이 덕숭 중명전은 거긴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5년에 덕숭 속초전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예,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기관의 발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180도 꼭대기 보면 근대시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는 게 있네요. 예, 거기 보면 첫 번째 짐을 보면 고종 31년 1894년에 황해감사 정현석이 봉산 동선령의 전화선을 끄는 장원석을 효수해 목을 잘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보겠다. 자, 전화선을 끊는 행위. 이와 같이 근대화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특히 두 번째 지문 같은 건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죠. 일본 헌병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통보하기를 의병들이 철도를 파괴해서 그들을 처형했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예. 우리나라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먼저 해놓고서 통보한다는 것도 웃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도 못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4년이죠. 이렇게 의병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철도에 대한 습격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엔 언론기관입니다. 거기 이제 신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몇 가지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연도라기보다는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다. 그리고 방문국에서 발행됐다. 순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예요? 주보죠. 근데 순보는 뭐예요? 열흘에 한 번이 된 거예요. 열흘에 한 번이 될 것이고 순한문입니다. 관보적 성격이었어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
한성주보는 이제 그 한성주보 이은 거고요. 주마다 나는데 한성주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광고가 게재돼요. 독일의 무역상자인 세창양행이라는 그 광고가 처음 들어오거든요. 최초의 광고. 독립신문은 최초 3관왕이에요. 최초의 한글신문, 영어신문, 일간신문. 네. 그래서 최초가 많이 들어가네요. 한글, 영어, 일간. 독립신문입니다. 매일신문 같은 건 넘어가고요. 제국신문도 좀 넘어가고요.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들한테, 한글신문이었는데 쉽게 논조가 쉬워가지고 부녀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국신문에 기고 많이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 별표해야죠. 한 2개 정도. 왜? 장지연의 시인야 방송대국이 최초로 게재되잖아요. 개신 유학자 계열의 항일 민족주의적 논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개신 유학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화 사상에 눈을 뜬 유학자들인데 유학자들이니까 한문을 잘하잖아요. 북한문 혼용입니다. 일반인들이 읽기 힘들어요. 지금도 뭐 전문 훈련된 사람 아니면 읽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 이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을사조약에 시민됐을 때 시인야 방송되고 이날을 목놓아 통고한다는 문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야 방송대국은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도 실리게 됩니다. 밑에 보면 대한매일신보가 있잖아요. 대한매일신보는 별표 3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 거기 맨 뒤에 이제 베델과 양기탁인데 영국인 베델이 세운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외국인에 대한 치해받고는 있어서 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처음에 한글판이었지만 영문판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문 혼용판까지 3판이 발행이 됐고요. 핵심은 적극적 항일 논조죠. 별표 3개입니다.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의 친서가 게재됐고 심지어 안중근의 재판 과정도 상세히 보도한 1909년에 그리고 1907년에는 국채구상운동을 지원하는 말 그대로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죠. 그 이유는 베델이라는 사람 덕분이었어요. 결국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에 의해서 베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제 간판을 내리게 되죠. 일본은 이 신문을 인수해서요. 대한자 빼고 매일신보라 해서 총독부 기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의병운동을 할 때 의병들 죽은 그 시신 일본 애들이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죽은 그 의병들 품속에서는 대한매일신보가 꼭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적극적 항일신문으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신문은 뭐 몰라도 좋은데 거기 맨 밑에 경성일보라는 거군요. 총독부의 기관지였는데 경성일보는 순전히 일본어로 발행이 됐고요. 아까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매일신보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한글로 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신문들, 언론기관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주 묻는 주제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베델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죠? 보통 한 10,000부 정도가 발행이 된 걸로 우리가 좀 추론하고 있어요. 8,000부에서 10,000부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가 신문지법이라는 걸 마련하죠. 1907년과 1908년 연속인데 1907년 거 보면 거기 신문지를 발행한 자는 내부대신 허가를 맡아라. 그래서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예. 그래서 거기 34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신문지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교란입니다. 교란시킨다고 인정될 때는 내무대신은 반판하면서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대한매일신보를 겨냥한 그런 조치다. 그러니까 처음에 1907년 신문지법을 만들 때는 대한매일신보 이제 외국인 그런 조항이 없어서 대한매일신보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됐는데 1908년에 같이 개정을 하면서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켰습니다. 신문지법 뭐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근대적 교육입니다. 이 시대에 뭐 근대교육 뺄 수 없잖아요. 요새 뭐 우리나라 부모들 뭐 교육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 이때부터 시작을 된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서는 보통 거기 나온 원산학사를 많이 얘기해요. 최초의 사립학교고 최초의 근대적 학교입니다. 원산의 상인들 이제 돈을 걷어서 사립학교로 출발한 원산학사.
그러면 이제 국립에서 만든 교육기관은 뭘까요?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1886년 별표 3개.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교사들은 모두 미국인이었습니다. 영어로 진행이 됐고요. 수업이. 그래서 반이 2개인데 한 반은 학생반. 그래서 이제 양반 자제들 중에 선발해서 했고요. 한 반은 관리반. 현직 관리로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그 고종임금이 특사를 벌였던 헐버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헐버트가 바로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유경공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와줬던 사람이죠. 유경공원을 졸업한 사람 누가 좀 유명한 사람 있을까요? 일단 이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완용이 관리반에 들어서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미국 공사관에 참참관으로 나가니까 이완용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중에 지난 시간에 영국 주영공사 이한흥이라는 분이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순국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한흥은 물론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입니다만 그 이한흥도 역시 유경공원을 졸업했습니다. 고종임금이 가끔 납셔서 유경공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관심을 보이고 특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유경공원의 인기가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요새도 영어 뭐 엄청나게 지금 난리치잖아요. 그 영어가 난리치던 시점이 바로 이 유경공원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정도의 실력이었으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 거의 뭐 고위직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타임머신 타고 가면 좋을 텐데.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근대적으로 시스템화 시킨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만든 학교들이죠. 그러다가 교육입국조서, 가보기역 2차 기억도리가 반포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에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한성중학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성중학교가 나중에 일제시대 경성 제1고보, 제2고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기고등학교, 뭐 서울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립학교 넘어가겠습니다. 일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합니다. 그걸 사립학교령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 나오죠? 예. 사립학교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립학교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탄압했고, 또 서당이 너무 많아, 전국에. 서설교육기가 나네요. 그러니까 서당 규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탄압하고. 일본의 그 탄압은 끝이 없었습니다. 189쪽에 보면 국학연구라는 게 나옵니다. 국학, 우리나라의 말과 글과 역사잖아요. 목적 보세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권에 보면 애국개헌운동의 일환으로 국학운동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공무원 하시는 여러분 빼면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관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없어지면 우리가 여진족과 다른 게 없어요. 얼굴 생겨도 비슷하지 뭐. 역사도 모르지 뭐. 네. 아니 뭐 서로 만났는데 뭐 세종대왕 이순신 얘기인데 서로 몰라. 얼굴 비슷하고. 뭐 여진족과 차이가 없잖아요. 네. 사실 동북아 3국 중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 비교해서 너무도 대비가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안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그럼 역사 어디서 배우죠? 제가 보기에는 사극과 영화를 통해서 배워요. 사극이 유행하면 그거 열심히 보고 그때 그거 반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 국사연구입니다. 민중계몽과 애국심 고치죠. 이 애국심 고치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아직 나라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분 신채호 선생, 옆에 오른쪽 사진 보이죠? 예, 독사신론이라는 논설을 발표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약 50여 회에 발표된 논설, 독사신론. 그 밖에 영웅전, 뭐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같은 나라가 망해갈 때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 출신의 영웅들을 소개 이제 해서 민족의식 고치시켰죠. 외국 흥망사, 이탈리아 건국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마찌니, 카브루, 가리발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사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삼걸 3명에 대한 그 노력들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 그러니까 이 신처와 박은식은 별표 셋이에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는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천개소문정과 안중근정 역시 신채호와 함께 방희식 선생도 대한민국신부의 필진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개신 유학자죠. 그 밖에 뭐 황현이 쓴 매천야록 같은 개인의 일종의 일기죠. 야사류, 일기라기보다는 야사류가 되겠고요. 현채 월남 만국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년필독 같은 게 있었는데 현채의 유년필독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현채는 친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남선이라는 사람, 국문학, 여러분 국문학 하다 보면 최남선 많이 나오잖아요. 조선 광문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참 나이 20살에 자기 집에 큰 재산 털어가지고 이런 조선 광문회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열하일기 같은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열하일기가 다 필사로 돌아다녔죠. 활자가 된 게 없었는데 이런 걸 찍어내고요. 국어에서는 이제 국한문 혼용체 같은 게 이제 널리 쓰이게 되는데 국한문 혼용, 우리나라 오늘날의 한글 전용의 효시인데 이 국한문 혼용체를 이제 처음으로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육일준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서유 견문록을 쓸 때 국한문 혼용을 썼습니다. 물론 순한글은 독립신문이죠. 그 밖에 뭐 문법서들, 우리나라에 대한 문법서들 만들어지는데 육일준의 조선문제라든가 주시경의 국어문법, 특히 주시경의 국어문법 같은 큰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이 주시경이라는 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한글학의 아버지라는 소리 듣는 분 아닐까요? 배제학당 졸업해서 이승만의 동창입니다. 이승만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배제학당에서 그 지리를 잠깐 가르쳤던 사람이 미국에서 기획한 서재필이었거든요.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 이 주시경이 참여합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강력히 권고하죠. 선생님 저 한글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띄어쓰기 하고 있죠? 한글 띄어쓰기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이 주시경입니다. 한 인생 주시경을 모르고 어찌 한글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시경의 제자들이 일제시대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나중에 조선어학회로 발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밑에 보시면요. 그 국가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료가 있는데 꼭 좀 보시고요. 이 사료들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사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번 나오는 사료들이거든요. 꼭 좀 읽어주시는데 거기 세 번째 지문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자는 그 나라의 글과 말을 먼저 없애고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전파시키며 자기 나라를 흥성케 하고자 하거나 나라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의 글과 말을 먼저 닫는다. 이후로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 여기지 말고 우리 온 나라 사람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 쓰기를 바라노라. 주시경 선생님 말이죠. 예. 자, 이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학연구는요, 특히 역사연구는 민족주의 역사로 이어지고 한글 주시경 같은 그 한글 연구는 이제 일제 시대로 가서 조선어 연구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뭐 문예와 종교생활인데 문학은 넘어가고요. 예술과 관련해서는요. 거기 서양 음악, 이 시대 개화기에 유행하던 음악, 노래 같은 것을 창가라고 부른다. 창가. 창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원각사는 게 별표 한 2개? 이인직이 세운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그리고 이 극장인데 서양식 극장인데 국립극장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국립극장을 원각사 그리고 극장이기도 하고 극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각사. 종교의 세경으로 가죠. 동학이 이름을 바꾼다. 자, 이용구의 일진에 맞서서 3대 교주 선도회가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죠. 동학이 천도교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종교가 창시가 된다. 이 시기에 나철 오기호 원래 오족 암살단을 조직했던 분 아니에요. 이 나철 선생이 중심이 돼서 단군신앙 별표 셋이죠. 단군을 신앙의 모태로 삼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분들은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더 설명이 적합할 거예요. 나중에 거기 보세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청산리 대첩 등
무장투쟁을 주도한다. 청산리 대첩을 주도한 단체 이름은 북로군정서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북로군정서의 모태가 됐던 모 집단은 중강단이라는 단체인데 이 중강단은 대종교도의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는 대종교도의 결과구나 이렇게 보면 틀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밑에 나오네요. 유교 구신론을 썼어요. 구신,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은식은 그 유교가 새롭게 성리학 이렇게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그 모토로서 그 기반으로서 양명학을 주장했습니다. 이분은 양명학을 연구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한영훈의 불교 유신론 같은 것도 유식에 나왔다. 나라망의 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뭐 문예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죠. 하지만 뭐 어렵게 나온다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뭐 소방직 같은 데서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개항 이후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살펴봤어요. 그러면 1910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제의 침략정책이라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침략정책을 알아야 그것에 대응해서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독립운동만 따로 띄어서 배우면은 왜 그런 독립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제 침략정책을 알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침략정책은 크게 보면 네 단위로 나요.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대 이렇게 한 세 단위로 네 단위군요. 네 단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1900년대 보면요. 일제는 목표가 뭐예요? 조선병합이죠. 그래서 을사조약을 정치적으로는 을사조약을 체결했고, 네. 그다음에 경제도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요. 경제를 따져본다면 이제 말 그대로 화폐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일제 침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은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그 특징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1910년 병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 흐름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도 매번 어떤 직렬의 공무원 시험이든지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되게 쉬운 문제니까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자 거기 무단통치 시대 1910년대 보죠. 1910년대를 우리가 보통 무단통치라고 해요. 목표가 뭐예요? 식민지배 기반이죠. 식민지배의 기반을 조성한다. 정치적으로는 무단통치였다. 자, 거기 무단통치 한일 병합조약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1조에 보시면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 일본 황제폐하께 넘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나라 망한 거지 뭐. 네. 그 조약이 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조선총독부 건물 밑에 나오죠. 이거 1926년에 완공된 건물이었는데 경복궁 안에다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지금은 경복궁으로 복원을 해놨죠. 자, 이 조선총독부 건물로 쓰였던 그 건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무단통치인데요. 왜 무단통치냐? 거기 보죠. 조선총독부의 총독의 권한,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 모든 권한이고요. 자격기준, 현역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무단적으로 통치했다. 무단통치의 상징. 총독은 현역 대장이다. 그래서 이때 내세운 게 바로 헌병경찰 통치죠.
헌병경찰 통치. 예. 거기 보시면 헌병경찰 권한이 막대합니다. 경찰 인물 대행하고 독립운동가 색출 처단 재판 없이 즉결 처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으며 폭압적인 정책으로 배고인 사건으로 신간회를 와해시켰고 식민지 악법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집회 단속법, 조선형사령, 이건 몰라도 좋은데 꼭 알아야 될 게 조선 태형령 별표 3개. 태형은 때리다는 뜻입니다. 때리는 형별. 밑에 그 조선 태형령도 보입니다만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때리는 것을 합법화시켰죠. 물론 그 조선 태형령 밑에 설명, 문화통치기에 이제 폐지를 시킵니다. 1920년대 폐지시키지만 어쨌든 초창기 무단통치 때 이게 있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나오네요. 맨 밑에 그 설명 보면 조선인은 일본 법규에 복종하든지 죽든지 택일하다, 데려오지 마사다께라고 하는 총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제 헌병경찰 통치, 무단통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일제는 중추원령을 만든다. 밑에 그 중추원 있잖아요. 총독에게 자문한, 원래 우리 독립협회에서 자문기구 얘기한 적 있나요? 의회식 중추원 관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중추원인데 그걸 일본은 이제 새롭게 총독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고문 참의로 이어지는 직책이 있었고 초대 의장은 이완용이었는데요. 친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추원하고 그 이전 중추원을 헷갈리면 안 되겠다. 거기 조선 귀족령에 관한 내용들. 근데 이제 그 조선 귀족령이 아니고, 요거는 여러분 두 번째 맨 밑에 그 조선 귀족령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스프린트인데요. 그래서 거기 총독정치 맨 밑에 줄 총독정치 5년을 자축하기 위한 이벤트죠. 자, 이게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박람회죠. 조선 박람회. 1915년에 있던 조선 박람회인데, 오른쪽 지도에 그 그림에도 보입니다만은 지금 경복궁의 상당수를 헐어버리고 조선 박람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 정치를 자축하기 위한 박람회였다. 그리고 박람회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아까 봤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목을 박람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910년대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토지조사서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산업이 뭐예요? 농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토지조사서. 일본이 이 농업을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죠. 목적 보시죠. 근대적 토지수조 확률을 목표한 토지세 안정적 확보. 지세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결과 전국토의 한 40% 약탈을 하게 되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불화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불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증가해서 대한제국 시절에 비해서 세금이 2배 이상 오르죠. 지주의 권리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지주에게는 낮은 지세가 일본 지주에 비해서 낮은 지세가 적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주층은 여기에 회유를 당하겠죠. 소작농의 권리는 점차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 즉 영구소작권, 자기가 소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소작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어집니다. 왜냐? 어디까지나 지주와 소작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모든 권한은 지주한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죠.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인구의 10%냐 200만 명의 농민이 만주와 연해주 국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밑에 보시면 동양척식회사 건물이 있네요. 우리나라 농민들의 가장 큰 원성의 대상이 됐던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이 빼앗은 토지 전부 여기서 관리를 했는데, 1920년 의열단원인 나석주 이사가 이곳에 폭탄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일본인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수천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예, 이 나석조 이사의 동양척식 회사 폭탄 투척, 예, 또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다 폭탄을 이렇게 투척했어? 우리의 울분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세요. 1920년 된다거나.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거기 보니까 산업과 자원의 침탈, 그래가지고 침략을 위한 사회 간접 시설을 건설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서의 일본의 산업 침탈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회사에 관한 포고죠. 자,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회사를 맡을 수 있다. 민족 기업과 민족 자본가의 성장을 억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인은 허가 안 내주죠. 일본인은 내주겠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등등.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산업에 대해서 일본 위주로 가기 위한 법령들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회사령 같은 거 1910년대 허가제면은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919년에 뭐가 있었어요?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일반 대중들이 했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소수 엘리트들, 그들이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국내와의 연관이 상당히 안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에다 대고 야 우리 독립하려고 노력했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3.1운동이죠. 전 국민이 참여했고요. 강의하고 있는 저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 저희 조부님도 만세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일이죠. 네. 주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날에 가셔서 만세를 좀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죠? 고도의 식민 통치. 그게 뭐예요? 문화 통치죠. 친일파를 육성하자. 그 얘기죠. 그걸 문화 통치라고 지들 스스로가 불러요. 자, 배경은 3.1운동이고 본질은 친일파 양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문화 통치 구호는 뭐야? 문관 총독으로 바꿔주겠다 했는데 실제 문관 총독이 온 적 없습니다. 법만 바꿨지. 그 다음에 보통 경찰제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고등경찰 제도가 도입됐으면 고등계라는 것을 만들어요. 좀 더 시찰할 이게 좀 일반 대중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고등계라는 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별표 3개,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아주 악법이죠. 이런 걸 만들었고요. 경찰의 수와 장비가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면 말이 보통 경찰제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아주 강도 있게 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계획 확대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학교의 수업 연한이 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초등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6년제로 이제 바뀔 수 있는 법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식민지에서는 4년제였거든요. 치안유지법에 관한 거 밑에 나오네요.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일본의 악법인데 공산당, 그 공산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도 자꾸 이 잣들 들이댔습니다. 1920년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산미 증식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일본이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방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농사짓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증산을 해서 가지겠다고 했는데 결과 증산량은 소폭 증가했는데 반출량은 대폭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영향은 뭐예요?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쌀 값이 폭등한다는 거죠. 네. 농가의 부채는 증가하고
밑에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해서 도표가 보이는데 지금 위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 옆에 보면 선 그래프가 보이는데 1인당 쌀 소비량입니다. 이 1인당 곡식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 지주들한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지주들은 뭐 어쨌든 이걸로 해서 보조금도 받고 해가지고 증식을 해서 일본에다 팔면 우리나라 쌀값보다는 비쌌기 때문에 일본은 이익입니다. 지주는 이익이었어요. 자, 일본 자본의 진출과 관련해서는 회사령 폐지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령이 여기서는 허가제였다면 10년대, 20년대는 신고제로 바뀌죠. 일종의 폐지죠. 누구나 이제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또? 그 이유는 뭐 우리를 도와준다기보다는 일본인들의 조선 진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장벽을 철폐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C번에 보면 ABC에 보면 노동운동이 시작, 열악한 노동환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령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그 위에 B를 보니까 조선인 자본가도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 김성수의 경성방지. 일부에서는 이 경성방직의 탄생이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작이다 소리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4년 관세가 철폐돼요. 원래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했어도 바로 관세 철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일본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물품이 딱 넘어가면 일본 상인이 산업이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관세에 대한 유예를 뒀는데 1923년에 관세가 이제 철폐가 됩니다. 신은행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은행을 강제로 합병해가죠. 일본 자본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또 1929년에 대공황이죠.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네. 자,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